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티븐 핑커의 지금 다시 계몽이라는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 관한 책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포스트 휴머니즘은 많은 경우에 이 휴머니즘을 비판하고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살펴보는 책은 휴머니즘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소개를 드렸었던 이 팩트풀리스라는 책이 있죠. 한스 로슬링의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세계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책이거든요. 스티븐 핑커는 이 휴머니즘이 좋은 결과를 세상에 가져왔다.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한스 로슬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스 로슬링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분의 자제분들이 또 이 데이터와 관련된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의 혁신가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도 이 스티븐 핑커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혁신가들이 그런 좋은 세상을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다. 계몽주의의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토대가 되는 이성, 과학, 휴머니즘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바르게 이해될 때 이 계몽주의의 이념은 다시 이 감동과 영감과 숭고함을 불러낸다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이성, 과학, 휴머니즘 요거는 이제 한 묶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몽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임마누엘 칸트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인류가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 상태나 종교적 권위나 정치적 권위의 도그마와 인습에 복종하는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몽주의의 모토는 감히 하려고 하라. 여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이다. 그래서 이성, 과학, 휴머니즘, 그리고 자유주의, 요게 이제 한 묶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의 반기를 들었고, 이 과학적 사고,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어떤 이제 혁신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기존의 전통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던, 그래서 이 비판의 전통의 기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철학적인 사조에 있어서 이 전쟁이라는 어떤 참화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2차 세계대전이 뭐 진행되거나 그 끝나고 나서의 그 실존주의,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당시의 어떤 신좌파의 사상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계몽주의도 그 전에 이 종교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이 있었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 이성이라는 기준만을 적용하고 신앙, 도그마, 계시, 권위, 카리스마, 신비, 점, 환상, 직감, 신성한 문헌 해석 같은 망상의 원천에 기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도구마에 대항해서 이성을 승인하는 계몽주의의 태도가 있는데요. 이 계몽주의를 비판하면서 이 전제하고 있는 그들이 이제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이성을 승인하는 계몽주의의 태도와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인 행위자라는 이 황당한 주장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많은 저술가들이 이 둘을 혼동해서 이 계몽주의를 비판할 때 너희들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인 행위자라는 것, 그 전제를 공격을 하는데 그거 자체는 이제 혼동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칸트, 스피노자, 홉스, 휴me, 애덤 스미스 같은 사상가들은 우리의 불합리한 감정과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런 불합리성을 극복하기를 바란다면 어리석음의 원천을 경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은 필수였고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 습관이 그다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두 번째 이념이 바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이성을 정밀하게 사용하는 과학과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성을 사용해서 도구마에 맞서고, 그리고 이제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이 이성이 과학적 사고와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이 믿을 만한 지식에 도달하는 유일한 패러다임임을 이해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도 그것은 포함하고 있었다. 즉 인간과학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은 계몽 사상가들을 하나로 묶어준 주제였다. 보편적인 인간 본성 같은 것이 존재하고 과학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말하자면 신경과학자였다. 뇌의 물리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각과 감정과 정신질환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인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은 세 번째 주제인 휴머니즘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성의 시대와 계몽주의 시대의 사상가들은 도덕의 세속적 토대를 확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았다. 종교가 대량 학살을 저지른 역사적 기억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고, 사상가들은 우리가 현재 휴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계몽주의의 기초를 다졌다. 휴머니즘은 부족, 인종, 국가, 종교의 영광이 아닌 남자와 여자, 아이 개개인의 안녕과 복리의 특권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 고통을 느끼는 지각 있는 존재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다. 다행히 우리의 인간 본성은 그 부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공감이라는 정서를 타고났기 때문인데,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속한 집단만 특별 취급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세계주의를 받아들여 우리가 세계 시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계몽 운동이 이 인도주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문명에서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어 온 야만적인 관행을 결국 몰아내는 데 있다. 그래서 이 포스트 휴머니즘, 이 휴머니즘을 비판하고 나온 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사상가들도 이 휴머니즘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이제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휴머니즘이 이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이제 휴머니즘이 2차 세계대전 때 뭐 어떤 이 독일인의 이상을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하고 뭐 유태인을 이제 말살시키려고 한다든가 이런 학살을 저지른다든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도 나왔지만은 이게 명암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계몽주의는 진보를 매우 사랑합니다. 이 휴머니즘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노예제와 잔인한 형벌의 폐지를 시도를 했던 것이 휴머니즘이고, 그런 것이 진보가 아니라면 어떤 것도 진보일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계몽주의의 네 번째 이념을 만나게 된다. 과학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두텁게 하고 이성과 세계주의가 공감의 범위를 넓혀준 덕분에 인류는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진보할 수 있었다. 진보를 향한 계몽주의의 바람은 인간 본성의 개조가 아니라 인간의 제도를 다시 빚는 데 맞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 진보의 개념은 다시 이 정부, 법률, 교육, 시장, 국제기구 같은 이 체제들에 대한 호감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성을 인류의 개선에 적용하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은 결함투성이지만 그 안에 개선을 꾀할 수 있는 씨앗들이 담겨 있다. 단 편협한 이해의 물꼬를 터서 보편 이익과 연결해주는 규범과 제도를 찾아내야 한다. 그런 규범으로는 표현의 자유, 비폭력, 협동, 세계주의, 인간, 인권, 인간의 오류 가능성 인정이 있고 제도로는 과학, 교육, 언론, 민주정, 국제기구, 시장이 있다. 그래서 이 진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계몽주의에 있어서요. 250년 동안 우리의 삶이 아무 시대의 조상들보다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면 이성, 과학, 휴머니즘을 어떻게 옹호한다고 해도 모두 허세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 인류의 진보를 평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저널리즘의 습성과 인지 편향이 서로 맞물려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의 상태를 믿을만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서두에는 이 계몽주의와 이성, 과학, 그 다음에 뭐 휴머니즘, 진보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예증으로서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는 작업을 계속 이 두꺼운 책 내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책은 두껍긴 하지만은 뭐 되게 뭐 술술 읽히는 책이고요. 이 스티븐 핑커의 장점이라면 이제 어렵게 쓰지 않는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껍긴 하지만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이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트로피, 진화,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또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엔트로피, 진화, 정보 이 세 개념은 인간 진보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티븐 핑커는 인간의 뇌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입력 뉴런 두 개가 출력 뉴런 한 개와 연결된 때 and와 not 같은 논리관계 혹은 들어온 증거의 무게에 따라 내려지는 통계적 결정에 해당하는 점화 패턴이 만들어진다. 이 사실 덕분에 신경망은 정보 처리 능력이나 계산 능력을 갖게 된다. 이 논리 및 통계 회로들로 신경망이 구축되고 그 신경망이 충분히 커지면 뇌는 복잡한 함수도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지능의 선행 조건이다. 이 심적 표상이 세계의 상태와 믿을만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올바른 전제에서 올바른 관계를 곧잘 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지식이다. 이 지식을 통해 획득한 에너지는 이 엔트로피에 저항할 수 있게 해주는 영역이므로 에너지 획득 능력의 향상은 인간 운명의 향상으로 직결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고 적은 것을 투입해서 많은 것을 이제 출력시킬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 지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엔트로피, 그 인간을 이제 무질서의 상태로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 질서, 이 엔트로피에 저항할 수 있게. 물론 이제 영원히 저항할 수는 없겠죠.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 어떤 이 한계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최대한 저항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식이다. 유전체 속 정보에 따라 배선되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에 의거해서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된 뇌는 에너지를 포획하고 엔트로피에 저항하기 위해 동물의 행동을 체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찍찍거리면 추적하고 짖으면 피하라라는 규칙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 추적과 도피는 단순한 근육의 수축 운동이 아니라 목표지향적 행동이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에 대한 것, 그 진화는 그에 조금이라도 저항하려는 발버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지능은 계산 능력이고 이 계산 능력의 확장은 인간이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얻는 것은 곧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적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달리기나 기어 오르기 뭐 등등 먹이를 잡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행동들이 될 수가 있다. 도피 행동은 숨거나 꼼짝하지 않고 뭐 등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버네틱스, 되먹임 혹은 제어라고 불리는 20세기가 낳은 중요한 개념들을 만나게 된다. 이 개념들은 물질계가 어떻게 목적론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다시 말해 목적이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설명해 준다. 필요한 것은 네 가지뿐이다. 자기 자신과 환경의 상태를 감지하는 방법, 목표 상태의 표명,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의 차이를 계산하는 능력, 그 결과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전형적인 행동 레퍼토리. 이 네 가지가 필요하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되먹임이나 혹은 제어를 구현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자연 선택은 이 원리를 항상성의 형태로 생명체에 장착했다. 우리 몸이 떨고 땀을 흘림으로써 체온을 조절하는 방식이 좋은 예이다. 그래서 정보, 계산, 제어라는 원리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물리적 세계와 지식, 지능, 목적으로 이루어진 심적 세계의 깊은 틈에 자리를 놓아준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책의 앞부분을 오늘 이제 살펴보고 맺으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계몽주의는 이 종교전쟁의 그 참혹한 그 기억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도구마, 믿음이 아니면 무엇일까 했을 때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자.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 것은 과학적인 사고라는 거죠. 오직 과학적 사고만이 우리의 종교적 믿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게 어떠한 본성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본성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휴머니즘적인 접근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어떠한 인종이, 그리고 어떤 국가의 사람들이 다른 인종보다 더 나을 바가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노예제로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등하다. 이러한 휴머니즘적인 접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를 더욱 나아지게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인간 이성, 과학, 휴머니즘의 접근들이 이제 다 하나로 뭉쳐져서 인간 사회의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냈다라는 것이 이제 계몽주의의 관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몽주의를 현대적인 버전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시대에는 없었던 그 개념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 계몽주의를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나중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질서인데 그것에 대항하는 인간의 방법은 이 이성을 사용한 이 지식의 확대, 생산성의 확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엔트로피에 저항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인간의 이 뇌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특별할 게 없다. 계산 과정이고 그리고 이 계산 과정은 기계로도 구현할 수 있고 기계를 통해서 확장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이 지식의 확장, 생산성의 확장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사이버네틱스의 1기, 2기, 3기가 있거든요. 그 1기가 항상성이 있고 2기가 재규성, 이제 3기가 가상성의 개념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 계산주의 그다음에 뭐 그쪽 진영들이 이제 속해 있는 것이 이 사이버네틱스의 1기 진영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티븐 핑커도 이 항상성의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 관련된 책들을 살펴볼 텐데 그런 책들에서 이제 사이버네틱스 2기, 3기, 재규성, 가상성의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들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휴머니즘에 대한 그런 책들, 그것을 옹호하고자 하는 책들이 많지 않은데 이 포스트 휴머니즘을 살펴보는 가운데 휴머니즘에 대한 책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이 책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뒷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